자, 별에는 밤 보겠습니다. 별에는 밤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 중에서도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별이라는 소재를 보시면 밤에 빛나는 하늘에 밤에 빛나고 있죠. 그래서 이 별을 헨다라는 거, 별을 이렇게 세어보는 행위, 헤아려 보는 그런 이제 밤인데요. 자, 별이라는 그 소재가 또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여요. 이 별을 보면서 해상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이제 이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는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의 비유를 했어요. 그 별은 빛나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아름답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이어야 반짝임이 보인다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밤에 볼 수 있는, 이제 새벽에도 어두울 땐 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이 떠버리면 안 보이죠. 그런 속성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1년을 보시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시어가 등장했어요. 이 가을이란 계절은 보통 쓸쓸함을 환기시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이런 계절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의 또 속성을 생각해 보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좀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쌀쌀한 그 바람과 기온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지는 나뭇잎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쓸쓸함을 좀 환기시켜요.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가 하늘을 보고 있네요. 가을 하늘이네요. 자, 이연 보시면 시적 화자인 나가 등장했어요. 아무 걱정도 없이 이때는 이제 순수했던 뭐 딱히 걱정이 없었던 화자예요.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새해 볼 듯 합니다. 이런 또 말줄임표를 쓰고 있어요. 말줄임표는 우리가 새로운 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끝에 이제 여운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 말이 안 끝나는 느낌이죠. 3년을 보시면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 별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가을 하늘 속, 그러니까 가을 속이었다가 3년에서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이에요. 그냥 이 별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별은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생각들을 또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어요. 애틋하고 이런 그리움. 즉,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란 또 현재를 나타내는 시어가 쓰였네요. 다 못 해는 것은. 이제 못 세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아침이 돼요. 그럼 별을 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럼 밤에는 별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못 세고 밤에 다시 보이면 새야 되는구나.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을 까닭입니다. 즉 나의 청춘이 다 할 때 이제 미래라고 보면 돼요. 미래에 세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사연 보시면 별 하나의 추억과 제 유명한 구절이죠. 이 사연은 다른 연들에 비해서 위아래로 세로로 깁니다. 왜냐하면 이 별 하나의 추억과 아주 간단한 식구를 쭉 똑같은 이 통사 구조를 반복시켜서 아래의 행에 나열하고 있어요. 이 나열을 이렇게 옆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연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거를 하고 한행에 이렇게 한 식구만 놓음으로써 배치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나열하는 그 대상들은 다 그리움의 대상이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두 번 쓰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특히나 이 자신의 그리움이 심화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연을 보시면 또 요 식구가 가로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운율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운율이 이렇게 마치 산문인 것처럼 문장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식구가. 근데 또 이렇게 어머님 부르면서 이야기를 건네면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지금 이 사연이죠.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내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소학교 때, 초등학교죠.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학급 친구들이죠. 소학교 때니까 어린 시절이죠.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이제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국적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시에. 자,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장. 자, 요 두 시인은 외국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즐겨 읽었던 시집을 쓴 작가들이에요. 이런 시인의 이름들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 오연은 산문체로 리듬을 변화시켰어요. 운율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에 나타난 어떤 대상들을 구체화합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움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질 거예요. 이 오연을 낭송할 때는. 그래서 이런 호흡이 빨라지면서 내용이 함께 분위기가 함께 고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6년을 보시면 이네들은 이제 오연에 등장했던 그리운 대상들이에요. 그런 대상들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그쵸, 이제 별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 별이 멀리 있듯이 그런 대상들이 멀리 있다. 또한 이 가장 그리운 어머니도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라는 또 시어를 일부러 썼어요. 그리운 존재와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시조가자는 안타깝죠. 음, 많이 보고 싶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그리움 대상들, 추억과 현실의 거리감을 보여주면서요. 이 화자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6, 7년에서 보시면 전 외로워요 라고 화자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대상들이 멀리 있네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아, 화자가 외롭겠구나. 아, 뭔가 지금 허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8년 보시면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 내 이름을 써보는 행위. 자아성찰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을 보면서 나를 또 자세히 보는 거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 이름을 덮어요. 나를 자세히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성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무엇은 뭘까요? 내가 또 그리워하는 대상. 사실 그리워하는 대상은 이 사오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뭔지 모를 그 그리운 대상은 또 이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향점이죠. 그리고 이 지향점 위에 또 역시나 자아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반성을 해요. 자, 우리 구연 보시면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저희 벌레, 동물,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중에 했을 건데요. 이 벌레나 동물이 어떤 소리를 내는 것에는 감정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문학에서. 왜냐하면
이 감정을 실제로 언어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정제된 표현은 그런 영역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벌레나 동물이 작품에 등장해서 울고 있을 땐 사실상 그 자연물의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벌레가 슬퍼한다라는 것은 화자가 슬프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또한 이제 이 이름이 부끄럽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화자가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10년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글 속에서 쓰였을 때도 앞뒤의 내용이 상반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10년에서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건데요. 겨울이 지나고, 자, 겨울이라는 계절적 소재가 또 나왔어요. 겨울은 또 춥죠. 그리고 생명력이 많이 없는 계절이에요. 근데 이런 좀 춥고 힘든 계절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럼 나의 별, 또 내가 이제 그 아름답게 여기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 내 이상,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내 대상에도 봄이 오면 또 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시작, 설렘, 기대감, 따뜻함 이런 속성이면서도 그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희망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 지어보면은 조국의 독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무덤은 생명력이 없죠. 근데 파란 잔디는 생명력이 있어요. 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음 피폐해진 상황에 잔디가 피어나듯이 생명력이 더해지듯이 지금 그럼 10년에 첫행, 겨울과 무덤 유사한 의미입니다. 봄과 파란 잔디 또 생명력이 있는 어떤 이미지로 유사하죠. 자, 그 다음 10년의 세 번째 행을 보시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 8년과 이어진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었어요. 묻었어요. 그러면 이 부끄러워서 나를 이렇게 덮어두었는데 나에게도 어떤 이런 생명력 있는 풀이 자라날 것이다. 즉 있던 어떤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 다 가고 그걸 이제 극복할 것이다. 혹은 이런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또 다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생명력이 더해질 것이다. 이제 무덤, 죽었던 것에 생명력이 더해지니까 재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은 광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윤동주 시인은 이 일제강점기나 이 힘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성찰하고 반성하고 극복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런 자신을 희생하면서 현실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속죄양 모티프가 보여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1년에서 3년은 생각에 잠긴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4년에서 7년을 보시면 그리움의 대상들을 쭉 보여줍니다. 8년에서 9년을 보시면 자아 성찰을 하고 반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10년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그 의지를 보이면서 마무리합니다.